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무리 더블 스쿼드를 갖춘 좋은 팀이라도 팀 내 최고의 선수가 빠진다면 전력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토트넘 허스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왔고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해왔던 아스널의 레전드 폴 머슨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서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는 아스널이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며 냉철하고도 솔직한 전망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득점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압박도 하고 빌드업도 하고 팀의 리더십까지 담당하는 선수, 정확히 딱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스널의 주장 마틴 웨데그로의 부상 타격을 아스널이 이번 경기에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클란 라이스와 웨데그로의 동반결장이라는 타격 속에 토트넘 역시 이브 비스마 그리고 로드리고 벤탄쿠르 모두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알려지며 흐름이 바뀌는 양상도 있는데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를 앞둔 최신 상황 그리고 아스널 레전드 폴 머슨의 분석 내용과 디 애널리스트가 웨데고르의 이탈 타격에 대해 정밀 데이터를 소개한 내용까지 총정리해 이번 북런던 더비를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는 추석 연휴에 열리죠. 한국 시간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고 스포티비 나우, 스포티비 프라임을 통해서 생중계 시청하실 수 있는데 한준TV는 이 경기 킥오프 1시간 전인 9월 15일 일요일 밤 9시부터 경기 사전 정보 및 경기 당일 이슈 그리고 경기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북런던 더비 입중계 실시간 소통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가 웨데고르와 라이스의 이탈이라는 타격을 입은 아스널과 흡사한 이탈을 맞이하게 됐어요. 핵심 중앙 미드필드인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결국엔 지난 여름 기간에 우루과이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결국 공식적인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고 사과문이 나왔고 선수와 선수 사이에 문제들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공식적인 명확한 징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려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도 우승가스 흡입 문제로 개막 전에 선수단 내 자체 징계로 결정을 했던 비수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다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선수가 이런 발언과 행동을 했던 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외국의 언론들, 영국의 현지 언론들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팀 동료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의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벤탄쿠르는 조국 우루과이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뽀를라 까미세타에서 한국 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와 그의 사촌들이 모두 똑같아 보인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우선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남기면서 소니, 나의 형제, 그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나쁜 농담이었다. 내가 형을 사랑하고 또 형을 무시한다거나 형에게 또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 것이다 생각한다. 사랑해요 소니 형 이렇게 이제 남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선을 긋고 싶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었고 또 토트넘 구단 측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글로벌 팬층과 선수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우리 클럽, 우리의 게임, 더 넓은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벤탄쿠르에 대한 징계는 없었는데요.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직접 공식 성명을 통해 벤탄쿠르를 징계할 수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미디어 인터뷰와 관련한 위법 행위로 FA 규정 2.3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토트넘 미드필더 벤탄쿠르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욕설 및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경기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FA 규정 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국적 및 인종, 민족에 대한 언급을 포함했기 때문에 FA 규정 2.3조 2항에 정의된 가중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한 그런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벤탄쿠르는 이 기소에 대해서 9월 19일까지 이 혐의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답변이 있든 없든 그 답변이 어떤 결과로 판정이 된다면 유죄가 인정이 되고 또 혐의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최소 6경기에서 최대 12경기까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처벌이 세졌어요. 과거에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가 팀 동료 흑인 선수에 대해서 본인의 SNS에 조금은 농담을 섞었지만 분명히 인종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 이러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면서 6경기 출전 징계가 최소 징계인 어마어마한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탄쿠르 선수가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앞으로 6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유력시되고 있어요. 다만 9월 19일까지 답변할 수 있으니까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가 그 전에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출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라면 벤탄쿠르의 심리적인 부분도 팀 내부 분위기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팀 분위기와 사기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억울하다고 하기에는 벤탄쿠르를 관리하지 못한 구단 안에서의 문제, 벤탄쿠르 개인의 정말 몰상식했고 생각이 없었던 안일했던 그런 행동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벤탄쿠르는 이미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당시 비수마가 우승값 흡입으로 징계를 받아서 출전했을 때 머리 부상을 당하면서 이 머리 부상에 대한 프로토콜로 인해서 에버턴전 결장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경기는 몸 상태를 모두 회복하긴 했는데, 코파 아메리카 참가 당시에 또 팬들과 관중들과 충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대표팀 경기도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9월 A매치 기간에는 토트넘 안에 남아서 훈련을 하면서 이 경기를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는 뛸 수 있겠지만 이 경기를 잘 출전해서 소화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가 굉장한 큰 물음표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양팀의 부상자, 결장자 현황이 알려졌는데요. 솔란키 선수가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선발 출전할지는 미지수이고, 이브 비수마 선수는 말리 대표팀에 복귀를 했잖아요. 말리 대표팀 경기를 갔는데 타박상을 입고 돌아온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비수마가 경기 당일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물음표가 달려있고, 미키 반더벤 선수도 회복은 했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선발 출전할 수 있을지가 조금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은 명확하게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상 이탈 타격과 또 징계 타격은 아스널이 훨씬 더 큽니다. 토미아스, 티어니 측면 수비 라인의 부상자가 이미 있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메리노가 이미 부상 중인 가운데 웨데고르도 부상으로 빠지고, 데클란 라이스가 브라이튼전 퇴장으로 빠지게 되고, 수비수인 리카르도 칼라피오리까지도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하고 오면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후스코드닷컴의 예상 명단을 보면 토트넘은 솔란키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고, 이선에 손흥민, 메디슨, 크루셉스키의 배치, 중앙 미드필드로 일단 비수마가 큰 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 사르와 호흡을 맞출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포백 라인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가 골문을 시킬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수마 선수의 몸 상태가 확실치가 않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까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르와 베리발 혹은 그레이 같은 선수들이 깜짝 선발로 넣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 미드필드 라인은 크루셉스키 선수가 측면에서 뛸 때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수마의 부상 속에 그레이와 베리발을 선발로 내세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클루셉스키, 메디슨, 사르로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놓는 방안이나 오도베르, 손흥민, 존슨이 공격 라인에 투입되는 이런 방안들도 충분히 시도될 수가 있어서 이 선발 명단은 저는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트로사르를 가짜 9번으로 배치하고, 아무래도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수비력과 또 피지컬적인 면까지 고려했을 때는 하베르츠가 그동안 가짜 9번이었지만 미드필드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서로 스위칭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하베르츠가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미드필드 라인의 압박을 위해 또 내려올 때도 있는 그런 프리롤로 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왼쪽 측면에는 마르티넬리, 오른쪽에 사카라는 속도감 있는 선수들을 내세우고, 스털링은 아스널에서의 데뷔전을 선발로 치르기에 북런던 더비가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후반 교체 자원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명의 미드필드 중앙에는 조르지뉴와 파티가 배치되고, 포백 라인은 팀버,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 골문은 라야가 지키는데요. 아스널의 미드필드 라인은 타격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기본적인 객관적 전력상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영국 현지에서는 그래도 북런던 더비에서는 아스널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은 아스널의 3대2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주말 프리미어리그의 메인 매치인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본격적으로 이제 토트넘이 자신들의 안방에서 시즌을 제대로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토트넘이 개막 첫 3경기에서 레스터시티와 무승부, 뉴캐슬에게 패배한 경기 같은 경우에도 2경기 모두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경기 승점 4점에 그쳤다라며 안 좋은 흐름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또 아스널과의 최근 2차례 홈경기도 모두 패배하면서 최근 아스널과의 전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은 대표팀 휴식기 이전에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로 승점을 잃었고 브라이튼과의 비기는 과정에서 데클란 라이스가 경고를 2장 받으면서 퇴장당하는 대가까지 치러야 했다. 여기에 미켈 메리노와 주장 마틴 웨데고르까지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중원이 가벼워졌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스코어드닷컴이 아스널의 3대2 승리를 예상한 것은 이러한 이탈 속에서 토트넘에게 많은 골을 내줄 수 있지만 토트넘의 수비 문제가 더 크다. 아스널은 토트넘의 약점 중 하나인 세트피스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득점 루트가 아스널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는 토트넘 담당 기자도 있고 아스널 담당 기자도 있는 상황인데요. 1대1 무승부를 전망했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지만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며 조금은 보수적인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이라든지 또 아르테타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은 물론 조금 더 실리적인 접근으로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전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더 몰려있고 또 상대의 허점을 노리기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영국 언론의 아스널 위주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토트넘을 조금 내려보면서 아스널을 높이 평가해왔던 아스널 출신 레전드 폴 머슨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아스널이 마틴 웨데고르와 데클란 라이스의 공백을 결코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임파서블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이 경기 토트넘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이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두 선수가 있다면 데클란 라이스와 마틴 웨데고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북런던 더비에서 확실한 것은 득점이며 아스널은 득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뛰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죠. 라이스가 공을 잡고 웨데고르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슈팅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스널의 주 공격 루트입니다. 특히 웨데고르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선수이며 팀 명단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선수입니다. 아스널은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패스를 골라줄 웨데고르를 필요로 합니다. 두 선수 없이 3명의 미드필드 구상을 골라보려고 하는데 고를 수가 없어요. 다른 선수들은 공을 잘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이 공을 잡았을 때 공을 되찾는 역할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조르지뉴는 내려서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토마스 파티가 8번으로 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스널은 특히 포지션에 대해 잘 아는 선수, 위치 선정이 좋은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토트넘의 라인을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웨데고르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태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를 잘 봉쇄할 수 있는 압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비적인 임무도 잘 알고 있는 선수인데다 라이스가 그 압박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카이 하베르츠를 다시 미드필드로 내려야 하지만 가브리엘 제주스가 스트라이커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레안드로 트로사르와 라힘 스털링이 윙에 배치되는 3톱으로 경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을 상대하려면 공이 없을 때 하이라인 뒤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스털링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의 우승 희망은 토트넘, 맨시티와 이어진 다음 두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최소한 승점 4점이 필요합니다. 간단합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토트넘과 비기고 일주일 뒤에 맨시티에게 패배한다면 승점 7점이나 뒤처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승 경쟁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30경기 정도가 남았지만 어떻게 이 승점 7점을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에 저는 아스널이 북런던 더비에서 확실히 이길 것이다 라고 낙관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틀 경쟁을 하고자 한다면 절대 질 수 없는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에 아스널은 우세하다가 갑자기 한 골을 허용했었고 그 결과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져가기도 했었죠. 현재 토트넘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승점 9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레스터시티를 압도했고 뉴캐슬전도 최악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무승부로는 경기를 끝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두 경기는 각각 무승부 패배로 끝났죠. 이 경험을 통해서 아스널에서 뉴캐슬과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1대1인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할 것 같았던 토트넘의 모습이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토트넘은 지금 경험을 쌓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보세요.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패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즉 토트넘이 뉴캐슬전에 패배해서 교훈을 얻었기에 이번 경기는 아스널을 상대로 더 잘하고 잘 준비할 거다라고 경기하는 것이죠.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승점 2점만 잃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많은 게 걸리진 않았습니다. 승점 때문에 토트넘이 기록하고 있는 승점만큼 토트넘이 나쁜 상황이 아니고 경기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라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스널이 주전 선수가 꽤 빠진 이번 경기에 고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미닉 솔란키는 좋은 영입이며 토트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좋은 기회를 몇 번 놓치면 바로 주목받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본머스에서 뛰고 있을 때는 3번 정도 기회를 놓쳐도 헤드라인에 오르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는 빅클럽에 왔을 때 자신이 기회를 놓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솔란키가 득점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번 시즌에 20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스널은 센터 포워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충분히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스가 출전 정지 징계를 당했고 웨데고르와 미켈 메르도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하베르츠가 다시 미드필더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브리엘 제주스가 부상을 당했고 20골을 넣기 어려운 자원으로 판정이 났던 에디 은케티아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선수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트로사르나 스털링이 출전할 수도 있겠지만 스털링에게는 새로 아스널에 막 온 새로운 선수인데 윙어에게 추전방 역할을 갑자기 맡기는 것은 큰 요구가 될 것입니다. 2-3경기 정도는 가짜 9번으로 출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7, 8, 9경기를 원톱으로 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손흥민 선수와 같은 멀티 공격수가 없는 아스널은 지금 공격적으로도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압박과 리더십과 모든 면에 있어서도 이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진단이 나온 것이죠. 디 애널리스트도 아스널이 웨데고르를 잃게 된 것은 창조자이자 촉진자이자 활력소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25살인 미드필더 웨데고르는 아르테타 감독과 아스널의 핵심 선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 개막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창출한 107번의 공격 기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117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창출된 기회만 고려한다면 93회의 웨데고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올바른 패스를 찾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웨데고르입니다. 당연히 그의 11.9회의 기대 도움 값은 같은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도움 순위는 공동 8위였지만 웨데고르의 기대 도움이 실제 도움보다 더 높다는 것은 그가 제공했던 패스의 퀄리티를 반영하는 것이고 동료 선수들의 마무리 능력이 아쉬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카요 사카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어떤 조합보다 많은 40회의 오픈플레이 찬스를 웨데고르와 함께 만들면서 호흡을 맞췄죠. 웨데고르가 사카에게 22번, 사카가 웨데고르에게 18번의 패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정도로 동료 간의 이해도가 높다. 즉 사카의 활약에 웨데고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 시즌까지 합치면 무려 두 선수 사이에 나온 기회 창출이 46번입니다. 웨데고르는 아스널의 전반적인 플레이에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3-2014 시즌 개막 이후 852회의 패스 성공 횟수는 로드리가 기록한 1019회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이고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슈팅으로 이어진 280회의 관여 횟수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물론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웨데고르가 직접 슈팅을 한 기록도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웨데고르가 무려 120회에 슈팅으로 마무리된 패스 관여 기록은 8위에 해당하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여전히 최상단에 있는 수치입니다. 이는 또한 웨데고르의 세컨드 찬스,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 직전의 패스를 창출한 횟수가 72회로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도 6번이나 많은 최고 기록이고요. 지난 시즌 개막 이후 49회 이상을 기록한 단 3명의 선수 중에 1명이라는 사실도 웨데고르가 얼마나 공격 기회 창출에 있어서 아스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컨대 웨데고르가 아스널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의 가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는 기회를 창출할 뿐만이 아니라 소유권 단계에서 일반적인 볼 활용을 통해서 유망한 위치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도 충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은 대부분의 팬들에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가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또 활약이 얼마나 큰지가 정말 놀라운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데고르가 1250회의 압박, 공을 소유한 상대 선수에게 접근해서 공을 빼앗거나 패스 옵션을 제한하는 행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지난 시즌 개막 후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들서드 지역 압박 횟수 788회는 모건 깁스 화이트의 803회에 이어 2위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의 압박 횟수는 606회로 3회인데 도미닉 솔랑키의 703회, 손흥민 선수의 679회에 이어 3위입니다. 공격수가 아닌 선수들 중에서는 웨데고르가 1위인 것이죠. 아스널은 웨데고르의 압박을 통해서 지난 시즌 개막 이후 프리미어리그 최고치인 180회의 턴오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중 116회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있었는데요. 웨데고르와 손흥민의 136회, 솔랑키의 142회만이
유일하게 단일 선수가 파이널 서드 저격에서 100회 이상의 턴오버를 끌어낸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웨데고르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11,000m, 정확히는 11,113m를 돌파한 유일한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웨데고르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광범위하며 당연히 아스널은 웨데고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큰 차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1월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후 웨데고르가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 66.4%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렇지 않은 경기의 승률은 52.6%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웨데고르가 보이고 있는 많은 기록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기록과 상당히 겹쳐지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스널도 그런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스널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은 웨데고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데클란 라이스가 브라이튼전 퇴장으로 결장하고 새로 영입한 스페인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가 첫 훈련 도중 어깨 골절로 최소한 10월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스널은 에밀 스미스 로우를 풀럼에다가 팔았고 파비우 비에이라를 포르투로 임대 보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이죠. 카이 하베르츠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거나 레안드로 트로사르를 미드필더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어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아스널의 올 시즌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웨데고르의 결장이 꽤 길어진다는 것은 아스널이 정말 우승을 놓칠 수 있는, 시즌을 망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위기를 아스널이 토트넘과의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사라진 아스널이 북런던 더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아스널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한준TV의 입중계 실시간 소통 방송으로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새로운 영상과 한준TV 라이브 방송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